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체 회의 상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면서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각종 민생 현안 특위를 가동하면서 특위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 소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대령 등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1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르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장차관 등 증인이 상임위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권을 발부하고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은 공무원 불출석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곳 아닙니까?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상임위 출석은 거부하고 15개 특위를 통해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민생 현안 챙기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산자부에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선 통일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 특위에선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기후대응 특위와 저출생 대응 특위도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은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재판은 이번 주에만 3개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등 4가지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월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이 대표 방북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입니다. 수원지법은 재판부 배당과 관련 부패전담 재판부 2곳 중 1곳이 전산으로 자동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룰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심 80%에 일반 국민 여론 20%를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대 룰이 정해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도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또 덩달아 이를 견제하는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원내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우려가 큰 당정 관계에 대해 사적 관계보단 공적 관계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기류에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다시 나올 거면 뭐하러 사퇴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암중 모색 중인 원희룡 전 장관과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당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80%, 민심 2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심 100%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종일 충돌했습니다. 저는 당원만 하자 했잖아요. 당원만.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8대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원 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확정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세 번째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청년 창업가들과 동포들을 만나 기술 인재 교류 확대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오늘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독립기념비 헌화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현지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혁신 제품을 둘러본 뒤 양국의 기술 인재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에 많이 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셔도 좋고 또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셔도 좋고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선 중앙아시아는 과거와 전략적 가치가 많이 달라졌고 세계가 주목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만큼 동포 활동의 외연도 커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동포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이런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국영매체 인터뷰에서 첨단 과학기술 R&D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비즈니스 포럼과 국빈 만찬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교통과 에너지 설비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 성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정치 기소를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죠.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해져 갑니다. 사건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형성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자,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이요, 검찰을 비롯해서 악의 고리에 법원까지 들어갑니다. 동시에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죠. 야당에서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온 건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저런 말 들으면서 저런 말 하는 분들은 과연 저런 말이 진짜라고 믿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최면을 걸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뭐 검찰을 비난할 수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니까요. 네. 현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뭐 검찰을 비난하고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데 사법부는 좀 행정부에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악의 그렇죠. 축의 일원이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예. 법원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저 사법농단이라고 판사들 대거 기소했잖아요. 예. 조직 대법원장까지, 대법관들까지. 그런데 그분들 거기다 전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법부가 정치 검찰에 이른바 정치 검찰에 뭐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이런 말 한 분들 대부분이 또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네. 검사 출신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조작 수사를 했던 건가요? 그거 자인하는 건가? 판사들도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으려서
악의 축의 고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검찰 협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인가 본인들도 판사할 때 이거 좀 묻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게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직권으로 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랜덤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재판부가 이것도 이재명 재판도 맡게 된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원에 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요. 네네. 반부패 전담부가. 근데 이제 그걸 랜덤으로 했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는 이유는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것인데 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뭐 2년여 가까이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원래 올해 2월에 인사했는데 연장하면서까지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어차피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와 또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네. 재판부 배당이 좀 달랐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서 가장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수사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이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만들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렸고 그래서 이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중에서 아까 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가 맡았기 때문에 이걸 이 신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구조를 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는 보십니까? 이 상황은? 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신속할 수는 있죠. 예네. 다만 그건 이제 재판부가 마음이 급할 뿐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주는 게 또 사법적 권리여서 저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든 다른 판사가 하든 재판이 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에는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기록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승훈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재판 지연이 검찰이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요. 이 전 지사 측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던 재판이었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번 재판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인 교체 또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판을 지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화영 재판에서 본 모습을 또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가 아니고 이화영 그 피고인이 재판을 오래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변호인 교체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자꾸 진술을 바꾸고 그러면서 똑같겠죠. 재판 지연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 당연히 유죄 선고를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뭐 일반적으로는 또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또 변호인을 교체하고 그럼 새로운 변호인들이 뭐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개 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다 하나라도 좀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무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의 조작 수사고 뭐 또 이런 것들이니까 소설이고 그렇다면 제가 만약 피고인이라면 빨리 끝냅시다. 나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혐의를 벗고 홀가분하게 해서 선거도 하고 좀 정치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럴 텐데 계속 지연을 하잖아요. 심지어 아마 뭐 또 단식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쌍방울에 내의한 것 사유밖에 없다면 빨리 끝냅시다. 나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좀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재판을 지연시킬 법안들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검법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 검찰의 창작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든지 빨리 해서 결과를 털고 나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연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기록이 몇만 쪽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 변호사들이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걸려서 한 복사를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냥 경기도에 와서 한 2달 동안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예. 압수수색만 한두 달 걸렸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권도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야 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술의 왜곡 조작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바꿔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변호인 교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가 교체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기피 신청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내년 2월이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으면 오히려 또 다른 판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당의 목소리를 이번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재미있어 참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탕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고자 사법부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헌정농단 시도에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은요. 이 대표가 이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법, 판사 선출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여기에서 대응하는 방법, 사법파괴 저지 특위 꾸려서 맞대응에 나섰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그 민주당의 법안 만들기, 폭주에 대응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절대 다수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여당에서 특위를 만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법안 통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은요 법사위 다 민주당이 맡았죠 하기 때문에 유일한 대책은 거부권밖에 없는 거죠. 거부권에서 또 제의 요구할 때, 재표결할 때 또 똘똘 뭉치자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민주당이 왜 저렇게 그냥 그야말로 좀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까지 또 현재 수사한 사람들 검사를 또 수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들도 이재명 대표 유죄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정말 수십 가지 법을 쏟아내면서 판검사를 심지어 처벌하고 탄핵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건 리스크를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법을 통해서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 변호사 7명이 등록이 됐는데 모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CG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박균택 변호사, 또 국회의장실 제도혁신 비서관을 지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상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박균택 변호사는 지금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될 것 같고 또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서관도 안 될 것 같고 좀 급하게 막 만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인도 안 해본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국회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사임을 할 거고요.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 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3년 차잖아요. 네네. 3년 차까지 수사를 하고 이 특수부 수사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 민생을 챙기고 정부를 운영해야 될 윤석열 정부가 네. 검찰에만 의지해가지고 계속 야당 대표 수사만 3년째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집권기간 5년 내내 수사와 재판으로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있죠. 여야 대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어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어요. 좀 더 협의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좀 다행히도 시간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관행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한 7석 정도에 대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예. 여당에게 좀 더 생각하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기본적인 협치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잘 된다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도 뭐 30일, 60일, 뭐 최장 120일까지 여야가 다툰 적도 있었는데 예. 국민에게 얻어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싸움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당이 뭐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맡아서 국정을 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아니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다 가져가. 예. 너희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비판을 받나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가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녹여스럽게 다시 여쭤보고 그 문제 아까 방금 전에 이승호 변호사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춤이었다가 다시 또 수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팬덤이라든가 예.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죠. 예. 저 정도의 비판을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빨리 좀 뭐 정부 기관에서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 뭐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 가겠다. 이건 지금 오픈 현실이거든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가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 교수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뉴노멀,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이 절대 약한 상황에서 이걸 인정하고 7개라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막아서 당당히 맞서서 뭐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국힘에서는. 아니 좀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상임위원을 뭐 준다 받는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게 대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결기도 없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그래도 여당이니까 우리가 운영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라 해서 뭔가 플랜 B를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와야 된다 얘기하면서
버티면 아니 숫자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운영이 둘 다 요구했던 것이 안 되면 네네. 운영이 하나만이라도 하겠다 얘기하고 운영이만이라도 하겠다 얘기하고 예.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면 이런 지금 남은 거 외통위, 기재위, 산자위, 국방위, 뭐 정무위 중요한 이런 부분도 것들은 있더라고요. 예. 국정에서 중요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네네. 뭐 법사위 운영위가 뭐 자신을 정치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준다 반다 그걸 떠나서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다. 아니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국정 우리가 돌보겠다, 민생을 돌보겠다 하는 것 이외에 무슨 더 큰 명분이 필요한가요?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예. 빨리 이거 우리가 저 상임위원 선출하고 상임 배분하고 예. 해서 국정을 돌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7개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근데 당심 80, 민심 20을 합산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심 30% 반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20으로 갔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이제 원래 이제 7대 3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를 뽑으면서 네. 당신 100% 이렇게 바꿨는데 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했을 텐데 8대 2는 또 뭔가요? 이거 참 궁색한 거다. 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뭐 몇 퍼센트로 하든 간에 민심 100%로 하지 않는 이상 예. 또 민심 100%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네네. 거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궁색한 그런 룰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대 출마를 위한 캠프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런닝메이트는 누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마되면 당연히 당선될 것 같아 보이는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8대 2잖아요. 네네. 당심이 8이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지금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까지도 과거처럼 개입해서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졌지만 뭐 거의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여당이 용산 출장소가 돼서 이렇게 그냥 거수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 전 위원장도 미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서면서도 예. 또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 본인이 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와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 그만큼 각오가 있을 거니까요. 예. 결국에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 권력을 이제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자리 정말 힘든 시기에 지금 당대표에 나선다고 본다면 또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당전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것은 제가 네네, 얘기했던 그렇죠. 것은 예. 지금 바로 그런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예.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좀 재표결을 한다. 네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통과시킵시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결사적으로 막읍시다 이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데 예. 본인이 만약 출마하겠다면 뭔가 국민들이 저분이 왜 출마하는구나 네네. 라고 얘기하는 비전 그리고 국민의힘과 또 여당과 정치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얘기하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 지금 대표 얘기 듣는 사람들은 예. 누가 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말고 본인이 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정치권을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33도를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최고 기온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아직 아침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아침 출근 시간이지만 서울 도심 기온은 20도를 넘겨 한낮 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시민들은 벌써 반팔 차림으로 집을 나선 모습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31도를 넘어 대전과 대구 34도, 경북 구미와 상주 3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뜨거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도엔 폭염특보가 발효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강한 자외선과 오존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오후엔 서쪽 지방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토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찾아온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이 최재영 목사가 어제 주거 침입 혐의로 7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재영 목사가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다른 고발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발 명목은 그 죄명은 뭐냐면은 건조물 침입, 이게 집이 아니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물이라고 하고 네. 건조물 침입이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 고발인 조사는 끝났고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제 그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와 관련해가지고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 동의받고 날짜 잡고 그렇게 네. 들어갔는데 왜 주거 침입이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다만 그 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 주거 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을 죄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네. 이것을 깰 경우에는 설령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대법원 법리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은 동의받고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서 과연 그 경찰에서 그와 같은 그 항변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는 이제 주거 침입이 아니라면서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와 장소와 관련한 연락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물이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거의 평온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일단 그 건조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는지 여부로도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 참모들이 접견 일자를 잡고 장소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오면 된다라는. 왜냐하면 또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 일단 당선인의 배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있지도 않고 경호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개인이 뚫고 갔다라고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보이지가 않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선물을 뭐 준비했다, 뵈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또 여사가 직접 또 답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자료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 대한 이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경찰이 오늘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이거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청에서 경찰에 나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고소인도 아닌 고발인 조사는 했지만 피해자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더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사하는 방법은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사 보고서로 첨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고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소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떠한 의견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에 예. 대해서 네. 서면으로 답변하는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김건희 여사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의정 갈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동의가 없는 휴진 의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이 되는 겁니까? 예, 처벌 수순으로 정부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의사 단체에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게 된다면 네, 의료법 15조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법 15조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집단 휴진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투표를 거치고 의견을 예.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다툼의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 부분으로 문제 삼겠다. 왜냐하면 또 형사처벌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좀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료 명령도 내리고 휴진 신고 예. 명령도 내렸는데 이걸 의사들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없이 진료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어떤 그 1년 이하의 그 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응급 의료 상황 속에서 응급 그 어떤 환자를 받지 않으면은 형사 처벌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파업을 예고를 했고 전국적으로 30% 이상의 어떤 그 개원이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료계들의 의견은 충분히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 이게 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행정 처분을 넘어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의협 차원에서의 그 결자 해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새벽 이 현남 신안군 가고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서 선장 1명과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해경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화물선을 붙잡아 목포로 압송했고 선원들을 조사 중입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경광등을 반짝이며 어두운 바다를 가릅니다. 단정 현장 도착. 고속단정이 도착한 곳에는 뒤집힌 어선이 바닥만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해경 잠수대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된 선원들을 찾습니다. 선박 위치 신호가 00시 35분부터 소실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 함정 등 가용 구조 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했습니다. 신안군 가고도 북동방 18km 해상에서 전복된 33톤급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명은 구조됐지만 50대 선장은 숨졌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통발로 장어를 잡던 어선의 우측을 컨테이너 운송 화물선이 들이받았다는 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를 낸 화물선을 특정해 사고 해점 68km 떨어진 해역에서 붙잡아 이곳 목포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홍콩 선적 화물선 선원들을 상대로 충돌을 알고도 달아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해부입니다. 이번 주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 그들만의 리그 터질 게 터졌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은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몇 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년지 대계에 비리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음대 입시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수 13명이 검찰로 넘겨졌고 이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네, 음대 입시 비리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서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성악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대학의 입시평가표를 보면 17명의 수험생 중에 유독 9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결격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명의 평균 점수가 77.85점인 것과 비교하면 12점 이상 높은 점수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 이 학생들을 불법 교습했던 현직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불법 교습을 한 현직 교수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 대학 측에서 몰랐던 건가요? 네,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들의 불법 교습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직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의 부적절한 만남엔 음악 강사 출신의 입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 불법 교습 장소입니다. 입시 브로커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의 연습실을 대관해서 과외 교습소로 사용했는데 현직 교수들은 2년여간 이곳에서 240여 차례의 불법 성악 교육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네, 그런데 수험생들 말고도 교수들에게 이제 레슨을 받았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불법 교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수험생과 교수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습을 받으러 온 학생에게 교수는 앞학생이 가고 나면 부르겠다면서 앞학생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차 안이나 휴게실 쪽 옆방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학원법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직 교수들의 과외는 엄연한 불법이고 과외 금지 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수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용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소위 돈 있는 집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였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입시 실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건가요? 교수들은 그야말로 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입시 비리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악은 자유곡이 많아가지고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몇십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한 곡을 부르는 학생들이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다가 음색까지 기억해버리면 그 학생을 찾아내기는 어렵지가 않죠. 예, 그 교수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과외한 학생의 음색을 알고 네. 어떤 자유곡을 부를지를 알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법 교습이었던 만큼 레슨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받은 건가요? 네, 30분에서 1시간 교습에 보통 20에서 50만 원을 받았고 시간당 70만 원을 받아 챙긴 교수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학부모들은 교수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추가로 건넸는데 이들에겐 분명한 갑을 관계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네. 일부 수험생이 교습 내용을 녹음하다 걸리기도 했는데 교수는 해당 학생을 곧바로 교습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입시비를 통해서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은 개별 교수들의 문제이고 대학도 피해자라면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는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들의 정보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선 대학 측과의 논의를 거쳐서 입학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큰 건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입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갔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겁니다.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어진 교수들의 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는 다음 달 중에 사교육과 관련한 대학 교원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두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아야 할 입시인데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거라는 말 마음에 남습니다. 최 차장 말씀 오늘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실패했던 한국 유도가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하루 6시간의 지옥 훈련을 이겨내며 한판승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가 선수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한계에 다다르자 절로 악소리가 나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유도 대표팀의 훈련은 가장 혹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매일 6시간의 지옥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것 같기는 한데 올림픽 메달은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주면 내려준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좀 제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지난 2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실패하며 효자 종목의 자존심을 구겼던 한국 유도지만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해 파리올림픽 기대 종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를 꺾었던 허미미는 침체됐던 한국 여자 유도의 구세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로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해달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지난 2021년 일본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시합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금메달 타고 싶어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8년 만에 여자 유도 금메달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메달 10개를 자신하며 파리 하늘에 태극기를 펼쳐 보이겠다고 각오를 불태웠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선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에 들어간 G7 정상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68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등 G7 정상들이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정상회의에 모였습니다. 회의 첫날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관할권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우리 돈 68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L'accordo politico per fornire un sostegno finanziario aggiuntivo all'Ucraina di circa 50 miliardi di dollari, usati gli extra profitti derivanti dai beni russi.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직접 몰수하는 대신 이자 수익을 담보로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 회원국과 유럽연합, 호주는 자국기관이 보관해온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외화 375조 원을 동결했습니다. 정상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직접 지원 대신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Das ist ein sehr starkes Commitment, das im Übrigen auch den Ukrainerinnen und Ukrainern den Mut gibt. Insofern ist das sicherlich heute auch ein ganz historischer Schritt und eine historische Entscheidung, die hier getroffen wird.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동결한 자산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범죄라며 우리의 대응은 EU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도 논의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릉 경포 해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쉽게 잠들기 힘든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열대야가 찾아오자 시민들이 해질녘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요. 해가 넘어가는데도 물에 뛰어들어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서울도 열기를 식히기 위해 밤에 시민들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반포대교에서 가동하는 시원한 분수를 보기 위해 한강공원이 연일 붐비고 있습니다. 네, 밤의 풍경이 불볕더위도 잊혀지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때이른 폭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어제 경남 의령 낮 기온이 36.9도를 기록했는데 곳곳에서 역대 가장 뜨거운 6월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공원 음수대에서 시민이 헐떡이며 세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은 뜨거운 햇볕에 힘들어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2.8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경기 남부와 전남 내륙, 영남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대구는 34도, 정선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33도, 안동 3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소나기가 지나며 더위를 식혀주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